한동훈 위원장이 측근이라고 분류되고 있죠. 이분이 이제 기자들을 문답을 했는데 질문이 의석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했더니 민심이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죠. 막판에 민주당은 상당히 불리한 악재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일주일 전에 여론 추이보다 저희 당 입장에서 꼬꾸라진 거잖아요. 국민들의 분노가 대단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은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 했더니 제 생각에 이게 당하고 대통령실 구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의 책임도 인정을 했고요. 이어서 당내에서는 원인을 찾기는 해야 하니까 장의 책임도 있지만 사실 용산도 무시할 수 없다. 기자들 유도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그런 말을 목소리로 내서 익명으로 하지 말고 직접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화를 냅니다. 내일 뭐 세게 붙을 것 같다. 근데 그 말이 생각나네요. 저한테 책임이 있지 않지 않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다음 날 말을 바꿨죠. 부족한 건 다 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윤한 갈등 3차가 또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돌았던 얘기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이번에 성과가 클 것이다. 2월 달에 민주당이 공천 파열음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이 성과를 한동훈 위원장이 다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도 해야 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기획한 게 뭐 민생 토론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긴 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가설을 지지합니다. 치열한 네. 멘트싸움.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놓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 제일 이제 핵심이 어쨌든 윤한 갈등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상황 속에서 사실 모두가 뭐 이거 보수 지지층이 오히려 멘붕에 빠진 거죠. 그때 조선일보가 사설에 쓴 문구가 이겁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물러나면 그 다음 대안을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 조선일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도 너무 전략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대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을 한 상황이 있었던 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글쎄요 뭐 대통령실의 설명 그대로 윤 대통령이 뭐 마지막에 대담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고 하다가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총선이라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존폐 생사 하여튼 물어표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 선거 앞에서 전략적 미스가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조금 전에 김경률 비대위원 인터뷰를 소개했지만 만약에 여권이 여기서 책임론 공방으로 빠져드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괴멸하는 거죠. 네. 지금은 책임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용산의 책임, 뭐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뭐 몇 대 몇으로 나눈들 그것이 뭐 민심을 돌리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책임론 공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여권은 그야말로 전면적 쇄신을 이제 해야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홀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여당의 역할 그다음에 국회는 어떻게 그러니까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변보시킬지 이 고민을 해야죠. 예. 대통령 스스로가 사실 전면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스타일로 보는데 MBTI로 분석을 하면 KGBT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람 연애. 저 밤마다 사람 연구하느라고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KGBT인데 이전에 대통령 집권 초기에 제가 한 야당 중진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대권을 잡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헌정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1년 전만 한 2년 전만 해도 제가 알기로 큰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쑥 나와서 너무 쉽게 어떻게 보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된 가장 큰 배경은 위에서 물론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전부터 2012년 국정원 대권 사건부터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보여준 이미지예요. 그러면 그냥 그때도 저는 상상해 보건데 2012년에도 그렇고 조국 장관 수사할 때도 그렇고 옆에서 누군가 조언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러면 신상이 해롭습니다. 잘하시면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됐어, 나 뭐 그런 거 안 따진다. 나 뭐 내 식대로 갈 거야.라고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대구 고검에 자천됐어도 그러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자식들아 다 나한테 그런 얘기가 네가 첫 번째인 줄 알아? 많아. 나는 내 식대로 해서 대통령까지 됐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옆에서 조언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장하거나 할 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크거나 할 때 작은 단계에서의 규모와 방식이 있고 커가면 다른 체제가 필요하거든요.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서는 맞는 방식과
태도를 보였지만 대통령이 됐으면 이 방식과 태도가 본인을 거기 자리까지 올렸겠지만 그 다음엔 그 자리에 맞는 태도와 방식을 썼어야 돼요. 근데 자기의 50년, 60년 살아온 그 스타일을 못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직수행이 사실은 무도하고 결과적으로는 무능했고 그래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심사숙고는 어떻게 되냐? 본인이 사유를 엄청나게 하지 않는 한 대화를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대통령 스타일이 듣기보단 말하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곳곳에는 경로 옵션이 들어갑니다. 경로 옵션. 대화가 잘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 지난 다음에 출구조사대로 결과대로 참패라면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뼈저린 분석이 있고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핑계 대기가 쉬울 거예요. 언론 탓도 할 거고요. 여당 탓도 할 거고 제 추정입니다. 이건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계속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일단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라고 일단 한짝 보내고 그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환경이죠. 그래서 너무 선배가- 나쁘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그래서 선배가 총선 이후에가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그 제가 세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아니 검사처럼 대통령 했다가 속된 표현으로 망했잖아요. 근데도 안 변할까요? 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구경영 기자 어떻게? 아니 뭐 사실 굉장히 난처한 질문인데 한번 들어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분이 그 검사 생활하실 때 제가 출입 기자였어요. 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뭐 겪어봐서 네. 아는데. 뭐 겪어봐서 아는 데라고까지는 너무 과장이긴 한데 그때도 사실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정 제가 개인 취재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과장을 할 때입니다. 부장검사 신분이었는데 당시에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 기업은 첩보가 기본적으로 호남 정치인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량의 비위 사건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고 근데 그게 한창 진행이 되고 그 당시에 그룹에 있는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속된 말로 구속이 되고 깜빵에 갑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수부 수사에 왔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여자를 이제 집어넣어 놓고 이제 진술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장을 상대로 굉장히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의심이 드는 그런 정황들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당시에 제가 어떻게 그런 취재를 그 획득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당시 전화를 겁니다. 걸어가지고 오. 이제 윤석열 당시 부장검사 전화를 직접 걸어서 통화해서 그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야 이 새끼야 누가 그래 땡땡땡이 그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땡땡땡은 당시에 이제 그 정치인이었고 본인 아마 그런 얘기 하고도 아마 까먹으실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근무하시다가 피해자 신분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정치 현업에 나와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당시 생각해 보면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야당에 있는 정치인에게 옮길 수도 있는 얘기고 기사를 쓸 수도 있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취재한 게 맞다면 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지금 현재 현업으로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의 상당수도 그런 유사한 일을 겪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캐릭터라는 거는 아마도 이게 갑자기 인생관이라는 게 바뀔 리는 없을 것 같고 과연 그럼 이걸 누가 설득할 수 있을까 문제가 남는데 그나마 설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동훈마저도 틀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워질 것이다. 그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 수순에 이르지 않으면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관측을 좀 감히 좀 해봅니다.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그러니까 뻔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망했는데도 안 변할까요? 근데 저도 네. 그 비슷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분은 조사 빼고 다 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경험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직접 들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대한민국에 두 명의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예요. 다른 한 사람은 본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의 서정욱 변호사 본인이요? 예예예 안 듣는다. 본인 말을 듣는다. 예예. 그러니까 아. 본인이 얼마나 장점은 거기에 있네요. 본인 말은 예, 본인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같이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안 바뀐다. 전 두 가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려 17.15% 표차라는 아주 큰 표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루인가 이틀 정도 태도 변환이 있었어요. 뭐 소통 강조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해외 순방을 떠나버렸고 사실상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을 했던 뭐 이런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뭡니까 그 부산 엑스포 때 119대 29라는 아주 기가 막힌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까지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입력된 정보는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대개의 정치인들은 특히 야당 정치인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겪거나 경험한 정치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안 바뀐다. 예, 이분은 절대 바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바뀐다 하더라도 바뀌는 척은 할 수 있겠지만 안 바뀐다. 제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귀를 네. 넘기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재명 부사장이 굉장히 부릉부릉하고 계셔가지고. 부릉부릉. 예, 할 말이 좀 아니, 있어요. 경험담이 좀 있을 것 경험담, 같은데. 경험담. 네. 아, 제가 뭐-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 경험들을 얘기하려고 바로 그런 게 옆에서 아니라 지켜보신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말씀 이게 사실은 이제 송환영 기자님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이래도 안 바뀔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뭐 아시지만 많은 성공한 리더들이 자신의 성공 방정식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성공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성공해 왔는데 그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시 사실 다른 이제 새로운 일에 주어졌을 때 그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 윤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의정 갈등 관련해서 담화할 때도 저는 좀 동의하기 쉽지 않았던 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항에 굴복하는 것은 정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저항에 굴복은 아니지만 굴복이 아니라 늘 타협하고 중재안을 협의하고 하려고 정치를 만든 건데 그 정치를 굴복이냐 승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비친 이미지가 그거죠.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를 다 생각하는 거죠. 정치 자체를요. 근데 전 이제 지금 논의 자체가 바뀔 거냐 바뀌지 않을 거냐 얘기하지만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뭐 바꿀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만 하는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뭐 성적 얘기를 자꾸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네, 지금은 맞습니다. 전국 자체가 예. 그러니까 바꿈을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예. 그럼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 예. 여쭤본 거기도 한데 이제 제가 얘기하기 전에 담임 우리 김은지 선생님 기자님- 저희 면접 보는데 아니 그게 기자님 아니고 뭘 쓰세요? A, B.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답을 들어서 제가 더 이상 아니 저 말을 말고 다른 우리 언론계 출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래요.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인데요. 저 네. 짧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18% 포인트 차이로 졌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한동안 바뀐다고 하다가는 바뀌지 않았던 모습들. 그리고 지난 몇 시간에 한 달간의 지금 선거 캠페인을 봤을 경우에 그렇게 정부 여당에서 없애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 특히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선거가 치러지던 과정에 3월 10일 이종섭 대사 출국, 그리고 그 이후에 4월달 초에 그 의정 갈등에 대한 대국민 담화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끝없이 본인이 나서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굉장히 역사와의 어떤 전쟁 혹은 갈등, 뭐 이렇게 소명 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무엇을 한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결과가 정말 무서운 민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리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아까 이재명 예. 부사장님 그 말씀에 동의해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 성정에 관계없이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를 좀 합니다. 이게 저는 이번 총선 결과 이 정도라면 지금 개표 결과 이대로 출구조사 결과 그대로 개표 결과가 나온다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전 대통령 선거를 주권자가 전 철회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 특히 그 주도한 이른바 보수 세력에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2년 전에 급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내려다 대통령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우리 국민이 심판을 내렸다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진짜 저를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썼듯이 진짜 진짜 사퇴시키는 게 맞는지. 결단해야 한다. 결단해야 된다. 사퇴까지는 아니고 결단해야 뭐 되니까. 그 사실 같은 사실상 얘기입니다. 사퇴.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윤석열, 네. 그러면 국회는 연속 2번이나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네. 차지하게 해줬잖아요. 그럼 권력을 나눠야죠. 반씩 먹어라. 반씩 먹어라. 이렇게 하든가 예. 뭔가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조금 보는 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대통령 그 문체부에서 각 공무원들에게 전산망에 올린 게 있잖아요. 홍보 영상 봐라 했던 거에 보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게 대통령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얘기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했던 것들에 관통하는 맥락을 보면 주변에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본인이 볼 때는 정치적 유불리, 나의 이득 따지지 않고 행동해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랄지 그다음에 뭐 화물연대 파업 문제랄지 여러 가지에 대하는 자세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본인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근데 도구로 다가오는 게 민심이 이렇게 났어도 아 이거는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 그다음에 나를 지지하지 않고 오히려 배신했던 여당의 지도부들 이렇게 탓을 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혼자서 또 갈 길을 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실제로 거다. 여권 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용산 쪽에서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지난번에는 또 110석 정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 합치면 쫙 합치면 114석인가 그럴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했는데 100석만 지키면 뭐 똑같다. 할 수 그냥, 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제가 제일 큰 게 소신과 고집을 혼동해요. 그러면 이게 소신이 되려면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열린 대화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을 자기가 받아들인 데서 고민 끝에서 내놔야 이게 소신이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통령의 말은 좋은 말 있잖아요. 좋아 빠르게 가. 심사숙고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소신이라기보다는 고집으로 그냥 밀고 나기가 쉽다. 거기다 가끔 경로까지 얘기하면 누군가 직원을 절대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게 그렇지 않을까라는 네. 예,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 순간 10시 29분 현재 지역구 개표율이 45%인데요. 국민의힘 의석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점점 예, 줄어드는데 민주당이 148, 이게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10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격차가 더 어떻게 벌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찌됐든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길어지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공천이다 뭐다 해서 눈치 볼 게 많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사실상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정치를 해도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성환영 선배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선택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게 어,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다 이제 지금 예, 뭐 앞으로 옛날에 없을 뭐 것이다. 김무성 네. 뭐 이런 큰 손들 네. 또 뭐 하다못해 뭐 김성태 전 의원 네.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원하고 아무 맥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선 이후에 왜 계속 비대위 체제 계속 바꿔가면서 맞아요. 했죠.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 또 인명진 목사님도 하셨나요? 네, 맞아요. 뭐 등등 이런 시기를 좀 상당히 거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매우 슬픈 장면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대위 전문 정당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또 시기를 거쳐야 근본적인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부사장님? 결국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국정의 전면적 쇄신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권력 분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동거정부 물론 이제 이원 집정부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대통령과 총리가 이제 다른 정당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제 그렇게 권력을 분점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했던 거국내각 구성 뭐 이런 걸로 가야 되지만 사실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은 없죠. 왜냐하면 같이 정부에 들어와서 뭐하러 또 책임을 나누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대선이 있는 건데. 근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참 현 정부에서 어떤 제안을 하든 사실 민주당이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과의 타협만이 남아 있는 거죠. 이제 정국 운영 자체는 그러니까 민주당과 어떻게 타협해서 어떻게 국정 운영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그 상황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미래 권력을 다시 창출하는 길을 이제 모색해야죠. 결국 그것밖에 없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그 3년 뒤를 놓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미 문제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 중심의 민주당이 돼버렸고 당연히 뭐 당권이든 대권이든 이재명 대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고 물론 뭐 조국 대표가 또 이제 새로 등장하면서 뭐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어떤 관계 설정을 할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러니까 야당의 대권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과연 국민의힘은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어떤 전략으로 3년간 준비하느냐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시국 이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성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리더가 없죠 지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면 오히려 110에서 130 이 애매한 수치 이겼다고 말하기에도 뭐하고 뭐 그렇다고 지난번보다 좀 늘어났으니까 졌다고 말하기도 뭐한 애매한 수치가 오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용산과 갈등이 더 커졌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이 오히려 그야말로 이 수치가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나 때문에 온 거냐 아니면 뭐 너 때문에 그나마 더 빠진 거 이런 오히려 책임갈 공방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전 거꾸로 지금 출구조사들이 만약에 정말로 개멸적 패배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에게는 한동훈 위원장을 뭐 낙마시키고 뭐 갈등하고 이럴 여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시 뭉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갈등 관계로 가는 겁니까? 각을 세울까요? 갈등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갈등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그야말로 물론 이제 뭐 그렇다 갈등 요소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당장 저는 제가 볼 때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면 가장 먼저 이슈가 될 게 제 예상에는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패스트트랙을 이제 넘어서 맞아요. 4월 3일인가부터 맞습니다. 투표할 수 있게 맞습니다. 돼 예, 있죠. 자동 부여에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것을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총선을 진짜 통과시킨다. 그럼 아직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근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다음 국회 넘어가면 당연히 또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과연 여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를 두고 용산 갈등할 수 있지만 사실 알다시피 갈등이라는 건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갈등하는 겁니다.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의석수가 너무 적으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치 공학적으로는 공학적으로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미래를 볼 때 과연 선택 여지가 국민의힘이 선택할 카드가 말씀하신 것처럼 리더가 없는 거죠 현재. 뭐 지금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등등이라도 들어왔다면 네. 선택자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보면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현재로서. 그래서 글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정치적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태 실장님은 사실 앞서서 템플스테이를 권하신 바가 있긴 한데 예, 저희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한동안은 좀 쉬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걸 외국은 조금 조언하는데 어렵다. 예. 조언을 하는데 안 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했죠. 근데 뭐 조언은 지금도 하는데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다시 정치를 하겠다. 다시는 빼죠. 이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도 이제 개인적 기재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거의 처음 맛보는 큰 실패일 거예요. 출구조사대로 나온다면 항상 공부도 잘했고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뭐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집안도 좋고 다 좋잖아요. 법무원 검찰에서 추미애 장관 때 4번을 자천당했지만 박범계 쭉 이어졌네요. 아무튼 4번을 자천됐지만 그거는 자기의 소신대로 하다가 자천됐기 때문에 그건 실패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외부 환경의 역경이라고 볼 거예요. 근데 이번은 자기가 어떤 책임을 맡고 물론 그 위에 더 큰 책임 있는 사람이 있지만 책임을 맡고 했는데 참패를 당했다? 그러면 아마 본인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방어 기제가 나오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위에서 더 큰 무거운 짐이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야. 이제 제대로 해보고 싶어. 나는 나의 실패를 만회할 거야. 제가 상상컨대는 그런 기제가 발동할 두뇌 거다. 피질에서 작용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기질이 작용되면 그냥 이 대통령이 임명한 비대위원장이 아닌 당원의 선택을 받은 당 대표로서 정말로 위기에 빠진 보수 여당을 내가 지키겠다는 생각을 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순간 어디 가서 지금 뭐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얘기도 아닐 것이고 전당대회 말고는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길도 전당대회로 생각할 건데 문제는 3년이나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한 2년만 남았어도 저는 권력의 중심추가 빠르게 한동훈 위원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눈치를 꽤 볼 거고 어떻게 누구 줄을 서야 되지? 그러면서 이 혼란상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 내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들 것이고 또 일부 지지층은 이번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그냥 얘기하자면 깽판 쳐가지고 이렇게 된 거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여야를 떠나서 당정 간의 갈등상이 일단 혼란을 총선 이후에 정부에서 혼란의 큰 이
뭐랄까요 그런 장이 될 축이, 거다. 네, 될 예, 거다. 그런 생각이 그- 우려가 듭니다. 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네. 나라를 이게 지켜야 험난한 되는데. 길값도 오르고 이 험난한 네, 갑자기 나라 걱정. 아, 실장님은 네. 언제나 나라 걱정을 네.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자주 봐서 알거든요. 네. 네,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아니 나라고 근데 걱정을 사실상 잘못 짜겠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다면 이제 6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 대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전망을 주셨는데 사실은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도 사실 유력 주자로 검토되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이번에 원외로 빠지게 된다면 사실상 그 축이 싹 다 원외가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